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월급, 그중 30%가 사라지는 이유를 아시나요? 월급은 오르는데 삶은 왜 더 버거워질까요?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1150억 달러씩 불어나고 있는 세계의 빚에 있습니다. 이미 340조 달러를 넘어섰고 반년 만에 20조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미국, 중국, 독일뿐 아니라 한국 역시 이 거대한 부채 시스템 위에 올라 있습니다. 문제는 이 빚이 경제 성장 속도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늘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빚은 결국 세금, 물가, 대출이자 형태로 여러분의 월급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이 빚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경제 규모는 약 114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빚은 그것의 3배가 넘는 340조 달러나 되죠. 평균 이자율은 5%에서 7%인데 경제는 고작 3%씩만 커지고 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이 빚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구조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천재가 아니어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이 빚을 지고 있는 걸까요? 이 엄청난 돈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돈보다 빚이 더 많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빚이라는 건 사실 한쪽에선 자산이고 다른 쪽에선 부채입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이 그걸 빌려주면 이자를 받으니까 그에게는 자산이죠. 하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이자를 내야 하니까 부채가 됩니다. 차를 사려고 대출받았든 집을 사려고 30년 모기지를 받았든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경우를 먼저 살펴볼까요? 미국은 3셀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데 이걸 만드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JP모건이나 시티 같은 상업은행들이 이걸 사주는 거죠. 은행들이 기꺼이 국채를 사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기 때문이고 둘째는 더 중요한데요. 연방준비제도가 나중에 자기들한테서 이 국채를 사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국채가 연준의 손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정부가 내는 이자는 어디로 갈까요? 연준에게 갑니다. 연준이 돈을 만들어냈고 이제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는 구조죠. 얼핏 보면 연준이 미국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연준이 국채로부터 받는 이자 수익은 전부 다시 미국 정부에게 돌려주거든요. 결국 이건 정부가 합법적으로 돈을 찍어내는 시스템인 셈이죠. 연준이 정부로부터 직접 국채를 살 수 없는 이유는 정부가 무분별하게 돈을 빌리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너무나 교묘하게 만들어 넣어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은행들은 연준이 어차피 사줄 거라는 걸 알면서 사들이는 구조가 된 거예요. 은행이나 연준만 국채를 사는 게 아닙니다. 일반 미국인도 시장에서 국채를 사서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국채는 일종의 증서죠. 이 종이를 가지고 있으면 정부가 이자를 지급한다고 쓰여 있는 문서입니다. 여유돈이 있으면 사서 이자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뮤추얼 펀드나 회사들도 국채를 삽니다. 워렌 버핏이 4천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게 사실 현금이 아니라 거의 4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입니다. 그래서 버핏은 올해만 140억 달러의 이자 수입을 정부로부터 받게 되죠. 작년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번 돈이 160억에 170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이자 수입이 얼마나 큰 비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애플도 비슷합니다. 애플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 중 상당 부분이 미국 국채예요. 단순히 현금으로 놔두는 것보다 국채로 굴리면서 안전하게 이자를 받는 게 훨씬 낫죠. 연금 기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회보장세나 급여세를 내면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되죠. 이 사회보장 신탁기금에 납세자들의 돈이 쌓이면 그걸 투자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이나 주식에도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은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꿔서 지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오직 미국 국채에만 투자하고 정부로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이 여러분이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로 뭘 할까요? 상당 부분을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 국채 비중이 엄청납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해외 채권 투자액이 약 120조 원이 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미국 국채예요. 결국 여러분이 낸 연금 보험료가 미국 정부에 빌려지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시스템의 대부분 빚이 만들어지는 거죠. 두 번째 방식도 있습니다. 은행들은 정부에게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대출해줍니다. 집을 사려고 모기지를 받으면 30년 동안 이자를 내야 하죠. 그 이자는 은행으로 갑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5센트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특히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려면 평균 15억 원이 넘는데 이걸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30대 직장인 대부분이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고 매달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내는 겁니다. 이 이자가 전부 은행으로 흘러가죠. 빌린 돈으로 아이폰을 사면 그 돈은 애플로 갑니다. 차를 사면 딜러에게 갑니다. 애플이나 딜러나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은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현금으로 들고 있지 않죠. 그 돈은 결국 다시 은행으로 들어갑니다. 예금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더 많이 쌓이면 또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더 많은 이자를 벌 수 있습니다. 대출받은 사람들은 또 그 돈을 쓰고 받은 사람들은 다시 은행에 예금하죠. 끝없이 순환하는 겁니다. 똑같은 돈이 계속 돌고 도니까 실제 존재하는 돈보다 빚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은행들이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의 양에는 사실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의 90%인 9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받은 90만 원을 또 다른 은행에 예금하면 그 은행은 81만 원을 또 빌려줄 수 있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의 100만 원은 시스템 전체에서 수백만 원의 대출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부분지급 준비제도인데 돈이 마법처럼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죠. 이게 미국 시스템인데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슷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각국마다 조금씩 다른 특징이 있죠. 영국을 예로 들어볼까요? 영국은 3조 8천억 달의 빚이 있는데 국채 대신 길트라고 부릅니다. 길트를 발행해서 상업은행에 팔고 은행은 영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죠. 그러면 영란은행이 미국의 연준처럼 은행들로부터 그 길트를 사줍니다. 영란은행이 길트나 투자로부터 받는 수익은 전부 다시 영국 정부에게 돌려주고요. 영국의 독특한 점은 연금 시스템입니다. 영국 연금기금은 자국 국채뿐 아니라 해외 투자에도 적극적이에요. 특히 미국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하는데 영국보다 미국이 더 높은 이자를 주고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목록을 보면 영국이 약 1조 달러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후 파운드와 가치가 불안정해지면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졌어요.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가 부채는 약 1200조 원 정도입니다. GDP 대비 52% 수준이죠.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도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데 이걸 개인도 살 수 있습니다. 증권사 앱에서 국고채를 검색하면 바로 살 수 있어요.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 정도 되니까 은행 예금보다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죠. 중국은 또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중국 정부는 약 18조 달러의 빚이 있는데 서구 국가들과 달리 중앙은행이 정부에 직접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중국은행이 위안화를 만들어서 중국 정부에 바로 빌려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라서 중앙은행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진짜 특이점은 따로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과 개인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예요.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국이죠. 미국에서 팔리는 장난감, 전자제품, 의류의 상당수가 중국산입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면 달러를 받게 되는데 이 달러를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중국으로 가져와서 위안화로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러면 환율 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외환 통제를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번 달러를 미국에 그대로 두고 투자합니다.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바로 미국 국채죠. 특히 단기 국채를 선호합니다. 1개월이나 3개월짜리 국채를 사면 돈이 묶이지 않으면서도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미국 은행 계좌에 놔두면 거의 이자가 없지만
단기 국채로 굴리면 연사에서 5%씩 벌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중국은 약 8천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역설이 생깁니다. 미국과 중국은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얽혀 있어요.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팔아버리면 미국 경제가 타격을 받지만 동시에 중국이 보유한 나머지 국채 가치도 폭락하니까 중국도 손해를 봅니다. 서로를 인질로 잡고 있는 셈이죠. 2011년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됐을 때 중국이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빠져나갈 수는 없어요. 대안이 없거든요. 이렇게 미국, 영국, 중국을 보면 각자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모든 빚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빚진 게 아닙니다. 세상을 조종하는 검은 세력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똑같은 돈이 경제 전체를 순환하니까 1달러가 여러 달러로 변하게 됩니다. 누군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사람이나 회사가 그걸 쓰고 받은 사람은 다른 은행에 예금하죠. 그 돈으로 또 대출이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그 사람들은 또 그걸 씁니다. 1달러가 경제 안에서 여러 번 순환하면서 여러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빚이 경제 규모보다 훨씬 큰 겁니다. 본질적으로 경제의 모든 돈은 빚입니다. 경제에 들어오는 모든 달러가 빚이에요. 어떻게든 그 돈이 여러분 주머니에 들어온 과정을 추적해보면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그 돈을 빌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 돈은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 하죠. 여러분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한 장도 따지고 보면 누군가의 빚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순간부터 그것이 국채라는 빚의 형태로 세상에 나온 거니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340조 달러의 빚이 시스템에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모든 돈이 빚이니까요. 빚은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미국 국채가 가치를 갖는 이유는 빚이지만 그 돈이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빚이 이자를 만들어내지 않고 이자와 함께 갚아지지 않는다면 그 빚은 가치가 없습니다. 은행이 모기지를 제공하고 그걸 투자자에게 팔 때 투자자가 그 모기지 담보증권을 사는 이유는 그 돈을 돌려받고 그 모기지가 만들어낼 이자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2008년 금융위기가 왜 터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사람들이 모기지를 갚지 못하면서 그 빚이 갑자기 가치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투자자에게 모기지 담보증권을 제공하는데 그 모기지가 아무런 이자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왜 투자자가 그걸 사겠어요? 제가 $1,000 빚을 여러분에게 팔려고 하는데 이 빚이 아무 이자도 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안 사죠. 수익도 안 나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니까요. 빚이 갚아지지 않으면 그 빚은 즉시 가치를 잃습니다. 모든 돈이 빚이니까 빚이 가치를 잃으면 갑자기 돈이 가치를 잃게 되죠. 돈이 가치를 잃으면 경제에서 거래하는 것도 가치 없고 무의미하고 불가능해집니다. 사업이 불가능해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빚이 어떻게든 갚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납세자들이죠. 정부는 세금을 올리거나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에게 세금을 걷어서 빚과 이자를 갚아 디폴트를 막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은 즉시 가치를 잃고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변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독일에서 돈이 완전히 가치를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없고 경제 전체가 무너집니다. 경제를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건 정말 어렵고 빚과 이자를 갚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평범한 사람들이 이 빚을 짊어지게 됩니다. 미국인도 영국인도 중국인도 한국인도 마찬가지죠. 세금이라는 형태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형태로 또는 복지 축소라는 형태로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대비할 수 있죠. 첫째, 빚을 현명하게 활용하세요. 생산적인 자산인데 쓰는 빚은 좋은 빚입니다. 집이나 교육처럼 장기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하지만 소비를 위한 빚, 신용카드 빚 같은 건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고금리 시대라 대출 이자 부담이 엄청나니까 꼭 필요한 대출만 받으세요. 둘째,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고 대비하세요. 정부가 빚을 갚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더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빚의 실질 가치가 줄어들죠.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현금만 보유하는 건 위험해요. 주식, 부동산, 금 같은 실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국채에 투자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워렌 버핏이 하는 걸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높을 때는 단기 국채가 꽤 괜찮은 투자처예요.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도 안전하니까요. 한국 국고채도 좋지만 해외 주식 계좌나 ISA 계좌를 통해 미국 국채 ETF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 자산을 보유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까지 받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세요. 빚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큰 조정이 올 겁니다. 그게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비상금을 마련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계속 배우세요. 경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자산이니까요. 한국처럼 가계부채가 높은 나라에서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위기가 오면 빚이 많은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지거든요.